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내용은 사회복지 이론과 사상 제3장, 그다음 제4장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자, 우선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사회복지 동기가 나오죠. 이 사회복지 동기 중 이타주의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자, 이데올리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자, 이거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해당이 되죠?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음. 자, 이거 인제 사회복지의 동기에서 문제가 자조집단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해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보면 이건 이제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이죠. 자, 사회 양심론은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국가를 통해 발현된 것이라고 본다. 그죠. 이제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그 어떤 x 즉 어떤 원인 변수가 이 y라고 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냈느냐인데 자 사회 양심론은 사람들의 이 이타적 양심이 사회복지 제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셜은 이제 시민권론은 시민권의 발전을 자연적 진화 과정 그래요. 이 진화 과정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이제 분화 발전한다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권의 발전을 자연적 진화 과정으로 간주함으로써 투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을 간과한다. 맞습니다. 이 시민권의 한계 또는 이제 시민권을 비판한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때 인제 이게 그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4 번. 마샬의 시민권은 시민권은 사회권, 참정권, 공민권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자 시민권은 인제 분화 발전하는데 이 순서 알아야죠? 공정사회라고 하거나 공참사. 어 공민권이 먼저 나왔죠. 이 공민권이 인제 자유권입니다. 그다음 인제 참정권이 정치권이죠. 그러니까 인제 요렇게 왔고 그다음 인제 어 이 참정권에서 사회권으로 오게 된 거죠. 그죠? 이 공민권, 자유권은 18 세기에서 19 세기까지. 그다음 인제 참정권 즉 정치권은 19 세기에서 20 세기까지. 그다음에 사회권은 20 세기 중반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인제 순서 공참사 또는 공정사회 이게 인제 정치권이니까 참정권이 공정사회 해서 이건 순서가 지금 잘못됐고요. 자 그다음에 수렴이론은 국가 간의 교류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라고 본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전파 이론이죠. 즉 전파 이론이 뭡니까? 확산 이론이죠. 수렴 이론은 산업화 이론을 수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제 이 앞을 확산 이론 또는 전파 이론은 이라고 해야지 맞았었어요. 그래서 인제 오늘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6 번. 독점 자본주의론. 인제 독점 자본주의론은 복지과 발전 이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대 자본과 국가가 융합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임금 문제나 실업 문제에 개입하여 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독점 자본주의로는요. 도구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나뉩니다. 그죠?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가지고 인제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변했고 이 경쟁적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자본과 계급의 도구로서의 국가. 그래서 인제 도구주의적 관점이고요. 이 독점 자본주의로 오게 되면은 국가가 자본과 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자본과 계급에 반하는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인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자본 축적과 정당화 기능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 문장은요. 독점 자본주의 이론은 그러니까 인제 도구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모두가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에요. 자 여기 독점 자본주의론을 신마르크스 주의론이라고도 하죠. 그죠? 네. 이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
구조지적 관점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주의론. 자, 사회민주주의론은 코르피의 권력자원 이론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론을 권력자원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사회적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들, 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에서 정치력이 강해진 집단의 요구를 정치인이나 국가가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익집단, 그 이익집단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익집단이론입니다. 삼인주의론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론이에요. 이익집단이론. 또는 이익집단 정치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다원주의론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건 삼인주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조합주의, 이 코퍼레티즘, 즉 조합주의에서는 다원주의 변종입니다. 그래서 조합주의에서의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게 월등한 이익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대한 통치기구가 되었다. 이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이. 그래서 이 두 집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가가 중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정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노사정 삼자 협동주의의 구조에서 사회복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 조합주의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원주의론 또는 아까 여기 위에 그 7번에서 아까 이게 지금 이익집단 정치론 또는 이게 이익집단 이론이라고 했죠. 이익집단 이론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 압력 집단으로서의 이익 집단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거대한 기구로서의 이익 집단, 그러니까 월등한 이익 집단. 자, 이렇게 월등한 이익 집단이라고 표현했는데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 이 문장은 지금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 권력자원론은, 자, 이 권력자원론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삼인주의론을 권력자원론이라고 한다고 했죠? 삼인주의론의 사회민주주의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코르피의 권력자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자원 이론, 즉 권력자원론은 삼인주의론입니다. 사회민주주의론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이 쪽수 이론이다. 해서 노동자의 쪽수가 더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본가 계급보다 그 사람이 더 많고, 이들은 이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의회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의회에 만들어 놓고 그 정당이 집권하게끔 표를 몰아줘서 그 노동당과 같은 이 진보 정당이 집권함으로써 그들이 그 정당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권력자원론이거든요. 즉 사회민주주의론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이 확대되면 그 결과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사회민주주의론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더라도 각 국가의 구조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보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론이 아니라요. 자, 이 국가 구조의 특이성에 따라서 복지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진다. 그것은 공급자인 국가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공급자인 국가, 즉 공급자로서의 국가,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 바로 국가론이죠. 국가 중심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론은이라고 이제 해야지 맞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틀린 거고요. 즉 이 국가론 또는 국가 중심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국가 중심론은 중앙 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국가 구조의 형태와 정치의 개혁성 등이 사회복지 수요를 증대시켰고 복지효과를 발전시켰다. 그죠? 여기 보면 국가 구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복지의 수요를 증대시켰고 복지효과를 발전시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결국은 여기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국가 구조의 특이성이 결국 복지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다. 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자인 국가가 누군가가 중요하거든요. 국가 스스로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서 이 정책을 만들어내야겠다 하고 국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공급자인 국가인데 이 국가 구조의 특이성이 복지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번 문제예요. 보면 중앙 집권적인 국가 구조 또는 이제 조합주의적인 국가 구조의 형태가
결국 복지를 발전시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지과 발전 이론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제도 발전 이론하고 그다음에 복지과 발전 이론에서 나왔던 문제의 지문들을 쭉 본 것이고요. 이제 복지 유형론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음 9.7 내용에 정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어 그 기출문제집, 통합 기출문제집 뭐 내용 순서하고 다 지금 동일하니까요. 자, 요게 인제 12번부터는 복지 유형론에 해당이 됩니다. 학자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모형 구분인데요. 자, 워더번. 워더번은 제가 워터 묻은 손으로 반시 전기. 예, 반시 전기 만지면 안 된다. 반드시 전기 만지면 안 된다. 그죠? 녹색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하고 전기, 기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집합주의, 시민권, 그 다음에 전체주의, 그 다음에 기능주의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구분한 복지 유형, 그리고 그 학자를 짝짓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던 문제들 우리 통합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에스펜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번부터 에스펜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인데요. 자, 13번.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그죠? 에스펜 앤더슨은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보수주의, 즉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유형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중시하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수당을 중시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13번. 자, 그다음에 14번.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이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이제 보수주의 복지국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에서 여기는 이제 사회보험인데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근데 이게 이제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유는 또 이것을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 조합주의 운영 방식은 계층별 또는 지역별, 직종별 사회보험을 따로 운영합니다. 이 따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층을 아예 유지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지위 차이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아셨죠? 예, 조합적 운영 방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해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 무형은요. 스웨덴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 바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그죠? 독오프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스웨덴은 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입니다. 따라서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 등 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게 아니라 가장 높죠. 그죠?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가지고 15번은 틀린 문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중 사회계층은 납세자와 수혜자로 양분된다. 그리고 이제 계층 간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납세자와 수혜자로 양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의 대립적인 관계라고 하면 이건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선생님 요거는 틀렸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지금 에스피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의 지문들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17번 반집합주의는 이건 이제 조지 웰딩의 이제 이데올로기 모형이죠.
조지와 일딩은 복주가의 유형을 나눌 때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공부할 때에는 정치적 이념으로 복주가의 유형을 나눈 조지와 일딩의 모형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 반집합주의는 이건 극우죠? 극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봐버리죠. 그죠? 여기서는 이 불평등하니까 사람들이 못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우파 쪽에 해당되는 가치거든요. 우파는 자유, 그다음에 좌파는 이제 평등인데, 근데 우파에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중에서 적극적 자유는 이제 좌파 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극적 자유는 우파 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집합주의는 극우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여기는 자유인데 여기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즉 부자들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소극적 자유는. 그래서 이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봐버리죠, 이들은. 자, 그다음에 18번 소극적 집합주의는 집합주의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극적이나마 집합주의를 인정하게 되는 중도 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시장을 중시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어서 복지국가를 반대한다. 자, 이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우파거든요. 우파는 이제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를 얘기하고, 이 둘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합니다. 그죠?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본주의를 둘 다 지향을 하고 있는데, 옹호하고 있는데, 이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의 이제 차이점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가, 즉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 규제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반집합주의는 이제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이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지금 시장을 중시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어버리고, 따라서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반집합주의입니다. 소극적 집합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 앞에 이제 반집합주의라고 했으면 맞았을 텐데,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19번. 중도 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조지 웰딩이 이제 맨 처음에 사분 모형을 제시했고, 그다음 이제 육분 모형을 제시했죠. 육분 모형을 제시했을 때 사분 모형에서 제시했던 반, 소, 패, 말을, 육분 모형에서는 반, 소, 패, 말을, 이제 육분 모형에서 반집합주의를 신우파, 그죠? 우리가 신우파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합하면 이제 신우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신우파,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노선, 폐변 사회주의를 민주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켰죠. 녹색주의. 이 녹색주의를 생태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렇게 6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수정 모형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도 노선이 나오는 순간 소극적 집합주의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우니까요. 자, 근데 이 소극적 집합주의 또는 이제 이 중도 노선은요, 실용주의에 입각하죠. 즉, 자본주의가 자기 결함이 있긴 하지만 고쳐서 쓸 수는 있다. 이제 고쳐서 쓰자. 바로 이게 지적 실용주의 또는 이제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신호파의 중심 가치들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신호파는 이제 극우를 얘기하거든요. 자, 어, 극우와 중도우, 즉 극우인 신우파와 그 다음에 중도우인 바로 중도 노선, 소극적 집합주의. 자, 여기 지금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요거죠. 여기가 이제 극우고요. 여기가 중도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패변 사회주는 중도 좌,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가 극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좌파는 좌파의 가치가 똑같고요. 우파는 우파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파는 지금 우파의 가치를 누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반집합주의 또는 신우파가. 그다음에 좌파에서는 좌파의 가치를 누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마르크스주의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중도 노선은 다시 한번
중도우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고쳐서 쓰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우파, 이 극우인 신우파의 중심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지는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중도 노선은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다. 자, 다시 한번. 중도 노선은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도 노선은 국가의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 즉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21번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유시장 체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오니까요. 그죠? 중도오니까 고쳐서 쓰자. 실용주의. 그죠? 그래서 이제 수정 보완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유시장 체제를 수정 보완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지금. 맞았죠? 근데 이 토니와 티트머스가 대표적인 아, 인물이다. 그러면 틀리죠? 자, 이거 지금 아직 안 외웠으면 9.7 우리 교재 앞으로 계속 이제 시험 볼 때까지 9.7 계속 가지고 반복해야 하거든요. 알았죠? 9.7 책을 가지고 그 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 반집합주의 쪽 여기 극우 쪽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예요? 대표적인 학자 아하, 그죠? 여기는 아하. 그 다음에 여기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노선은 백해, 그죠? 백해. 그 다음 이제 패변 사회주의 쪽, 즉 사회민주주의는 티코, 제가 티토라고 했죠? 티토. 그러니까 여기 티트머스와 토니는요, 중도 좌에 해당돼요. 패변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틀린 겁니다. 지금 이 소극적 집합주의에 해당되는 건 백해입니다. 백해. 즉 베버리지와 케인즈. 그죠? 베버리지와 케인즈가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았을 텐데 토니와 티트머스는 중도 좌에 해당되는 패변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기가. 자, 22번. 패변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추구하며 이 적극적 자유라고 했으니까 좌파의 가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패변 사회주의도 좌파니까요. 이건 지금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있으면서 밀리반드가 대표적인 인물인 거. 아까 이제 티토 여기가 이제 중도 좌가 티토였고 여기가 그다음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학자가 밀고 밀리반드와 고프 즉 밀리반드와 이안고프가 대표적인 학자거든요. 따라서 여기 밀리반드가 속해 있고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거든요. 마르크스주의는 좌파이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페이비언주의만 바꿔버리면 여기를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바꿔버렸으면 이게 맞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페이비언주의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만약에 이 페이비언주의를 마르크스주의는 이라고 바꾸면 이 문장이 전체가 맞아요. 알았죠? 네, 그거. 자, 그러면 지금 22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자, 22번 받고 그 다음에 23번 마르크스주의는 자유평등 우애를 사회적 가치로 강조한다. 자, 마르크스주의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죠? 이게 이제 좌파의 가치에 해당되느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이제 좌파의 가치에 자, 음, 자유는 이때의 자유라고 하면 이제 적극적 자유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평등 우애. 좌파의 가치 다 맞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온정주의. 자, 여기 이제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사상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여기 3장에서 사상에서 이 온정주의는
우리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공부할 때 거기에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이다라고 해서 이 온정주의, 가부장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귀족들이 빈민에게 주는 자선.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온정주의에. 자, 멜서스주의는 어디서 봤죠? 개정구민법에서 봤죠. 그죠? 개정구민법이 멜서스주의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억압정책으로 회귀하면서 개정구민법. 자, 근데 이 멜서스주의, 국가에 의한 빈민구제를 반대하고 빈민의 자주적 노력을 통해 빈곤 상태의 탈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보게 되면 신자유주의의 복지사상 정책에서 국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강조한다. 그죠?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핵심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기조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다원화. 그죠? 이 다원화가 민영화. 그죠? 그 다음 이제 지방화. 지방화가 분권화. 그죠? 그 다음에 시장화. 즉 영리화. 이 시장화는 상업화라고도 합니다. 상업화. 이 세 가지는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복지 사상 및 정책에서는 민영화를 강조하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한 내용 해서 결국 이 복지국가를 지금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비판할 때 가정과 사회의 타락을 초래한 주범이다 라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8번. 이 케인즈주의가 나왔어요. 이 케인즈주의는 약간 백해. 베버리지와 케인즈는 어디에 해당됐죠? 중도 우. 중도우는 뭐였죠? 조국적 집합주의. 그죠? 이 중도우에서는 국가 개입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국가 개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 개입주의거든요. 우리 실용주의, 국가 개입주의가 중도 노선이에요. 그죠? 국가 개입주의. 어,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3의 길인데요. 이 제3의 길 시험에 우리한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의 특징. 사회투자국가는 기회평등을 중시여깁니까? 결과의평등을 중시여깁니까? 당연히 기회평등을 중시여기죠. 그죠? 기회평등. 이제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기보다 그죠? 사후소득 보장 정책보다 인적 자원,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돈으로 주지 말고 시장에서의 경제적 패자들을 그들을 일할 수 있게끔 취업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직업 능력, 직업 훈련을 시켜서 일할 능력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일하게 되면 사회적 배제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포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3의 길의 사회투자 국가에서는 결국 사회 배제의 감소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포섭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회평등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 틀린 거입니다. 자,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평등을 중시한다고 했으면 맞았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30번.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사회투자 국가의 특징. 자, 시민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회투자 국가가 결국 근로연계복지예요. 그죠? 근로연계복지는 자 근로연계복지에서 복지 자 이 복지가 이제 권리죠. 권리 받을 권리가 되는데 근로는 의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받을 권리와 일할 의무의 균형을 얘기해요. 여기 지금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일할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31번.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전략 개념에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 위험은 공동부담하는 의식의 전환을 강조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복지.
제3의 길에서는 이제 적극적 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적극적 복제 전략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사회투자국가, 그다음에 복지다원주의, 그다음에 의식의 전환입니다. 지금 그 중에는 지금 의식의 전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는 겁니다. 자, 32번. 제3의 길은 결국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그죠? 유럽 좌파의 부활이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교재에서 제가 강의할 때. 자,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들기. 즉,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제 4장. 제 4장은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 기초에 해당되고요. 이 사회복지 기초 중에서 먼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인행사에서 문제가 이것도 이제 8개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해서 시험 제도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 20문제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이제 범위는 넓은데 거기서 문제가 딸랑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인행사를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범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자, 역시나 시험은 기본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넓혀서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에 아동기 정기라고 해놓고요. 지금 연령을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연령 제시를 했는데요. 5, 6세라고 해놨어요. 자, 5, 6세는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로 보게 되면, 자, 구, 항, 남, 잠, 생인데, 구강기가 0세에서 1.5세까지예요. 구강기가. 그다음에 이제 항문기가 이제 1.5세에서 이 배수로 가면 되거든요. 3세고요. 남근기가 3세에서 6세고요. 잠복기가 6세에서 12세고요. 그다음에 생식기가 12세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청소년기까지만 언급하고 그 이후로 이제 단계를 나누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5단계를 구분을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5, 6세라고 하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자,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 남근기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이 프로이트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원초아와 그다음에 자아와 그다음에 초자아로 성격의 구조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원초아, 여기 자아, 초자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원초아로부터 자아가 분리되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구강기 때 원초하고요. 그다음에 원초로부터 자아가 분리되는 것은 항문기 때 배변 훈련을 통해서 분리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나오는 이유는 난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초자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난근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의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난근기예요. 그리고 난근기는 언제 끝나겠어요? 난근기는 지금 3세에서 6세까지니까 대략 5세, 6세까지 해서 난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근기가 끝나는 시점이 5, 6세까지 해서 초자아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 6세 때 초자의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겁니다. 지금 난근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자, 요거 지금 우리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어떻든 이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아동기는 피아제 형적 주자께 해당된다. 자,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감전 구형입니다. 감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형벌이다. 이렇게 감전 구형. 그죠? 자, 여기 감각운동기가 바로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이제 전조작기가 바로 학교 들어가기 전인 학령 전기에 해당돼요. 그다음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아동기고요.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아동기는 피아제
구체적 주작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식적 주작기가 아니라. 형식적 주작기는 청소년기에 해당됩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구체적 주작기는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5번 이 큐빌러로스 엘리베스 큐빌러로스의 죽음의 단계가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 과거에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생애 발달 단계에서 이거 말고도 1급 시험에 나오는 논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하필 큐브로스의 죽음의 단계가 출제가 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큐블러스는 이제 그 불치병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이 이 5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연구를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그 모든 사람이 5단계를 거치고 죽는 건 아니지만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당신 죽을 병이네요. 라고 하면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부정하죠. 1번이 부정이죠? 그죠? 부정합니다. 아,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그러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자세하게 검사도 해보고 다른 병원 가가지고 지금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죽을 병. 진짜 죽을 병이면 분노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한테? 그죠? 그런 다음에 분노하는 것은 분노인지 힘을 바락바락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을 바락바락 쓰다 보면 지치겠죠. 지쳐서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세 번째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겠죠. 나를 좀만 살려주시면 내가 선행을 베풀겠다. 또는 우리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만 날 좀 살려달라. 이렇게 타협을 하지만 타협이 안 되죠. 타협이 안 되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수용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그죠? 자, 다시 한번 부정,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타협, 우울, 수용.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틀린 거고요. 아까 지금 34번도 지금 틀린 문장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프로이트인데,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 구조를 의식, 전이식, 무의식으로 구분을 했죠? 의식, 전이식, 무의식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지형학적 모형이에요. 그죠? 근데 프로이트가 이렇게 의식, 전이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환자를 임상에서 대해보니까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아, 이걸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지형학적 모델에서 이제 또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는 게 이제 구조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모델에서 원초하자, 초자로 구분을 했죠. 그죠? 성격의 구조를.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식, 전이식, 무의식으로 구분한 것은 프로이트의 지형학적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원초하자, 초자로 구분한 것은 프로이트가 프로이트 이걸 구조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사례와 방어 기제의 연결. 저 남편은 부인을 때리고 나서 꼭 퇴근 후에 꽃을 사오더라. 이거 뭡니까?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때리고 나서 아이의 회초리로 때리고 나서 아이의 그 상처에 연고를 바르면서 아팠지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런 것들은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입니다. 취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인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리고 나서 꽃을 사주고 이건 지금 이제 취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취소에 해당되고요. 맞는 거예요. 이게 방어 기제 문제가 지금 몇 차례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방어 기제 관련해서 정리했던 것들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한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방어 기제만 사용한다. 아니죠. 한 사람이 하나의 방어 기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틀렸고요. 일단 방어 기제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방어 기제는 당연히 자아 거예요. 자아가 원초화와 초자아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아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 즉 방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방어 기제인 겁니다. 초자아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초화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아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 방어 기제는 불안 감소뿐만 아니라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40번.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8단계 과업. 에릭슨은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에릭슨에서 나왔던 문제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법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 자, 솔. 그저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친, 생, 자여야 한다. 자, 근데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여기서 자, 신뢰감 대 불신감.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 솔선성 또는 죄의식 대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그 다음에 친밀감 대 소외 또는 이걸 고립이라고도 하고 생산성 대 침체. 자아통합 대 절망.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희망 대 절망이 아니라 자아통합 대 절망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틀렸고요. 이 희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희망은 이제 긍정적 자아 특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긍정적 자아 특질까지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나타난 이 긍정적 자아 특질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감 대 불신감은 희망이고요. 자율성 대 수치심은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솔선성 대 죄의식이 목적이고요. 물론 이거는 아직 우리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은 능력이죠. 그 다음 이제 정체감 대 정체감을 하는 성실, 충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친밀감 대 소외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대 침체는 배려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통합 대 절망, 노년기에 자아통합 대 절망은 지혜입니다. 물론 요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희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자아통합 대 절망입니다. 희망 대 절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에릭슨은요. 그러니까 결국 성격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자아통합 대 절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아통합 대 절망이 성격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아들러는 자, 대인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인간 발달 단계에서 전생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전생애적 접근은 이제 에릭슨이죠. 그다음에 에릭슨은 사회적 영향력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아의 영향, 자아가 자율적 기능을 한다 해서 자아 심리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들러가 아니라 에릭슨이라고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자, 성격 이론을 인간 발달 단계와 연관시켜서 설명하지 않은 학자는 정신 역동 이론에서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중에서는 아들러가 이 단계를 나누지 않았고요. 우리 알다시피 프로이트는 구학 남잠생 나눴잖아요. 그다음 이제 에릭슨은 지금 이렇게 8단계 나눴고요. 그다음 이제 아들러가 나누지 않았고 그다음 융이 나눴어요. 융은 이제 아동기, 그다음 청소년기와 성인기, 그다음에 중장년기, 그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융은요 중년기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년기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단계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렸어요. 발달 단계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은 학자에는 융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아는 학자가 아니라 나눴으니까요. 발달 단계를. 자, 43번. 에릭슨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자,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을 다시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나눈 것은 융이에요. 에릭슨이 아니라. 이거 지금 틀렸고요. 자, 44번.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관찰학습이거든요. 즉, 모방학습이죠. 모방. 그죠? 모방. 근데 이 열등감은 누구 겁니까? 열등감이 이게 아들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은 누구 거예요? 스키너 거예요. 스키너. 그죠? 선생님이 두 개념이 지금 틀렸고요. 모방 맞았는데, 그죠? 열등감은 아들러 겁니다.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하는 스키너 겁니다. 자, 이 반도라의 사회학습이론 다시 한번 45번 자기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 자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얘기해요.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즉,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고 한다면 자기 효능감은, 즉 자기 효율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효능감은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용어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맞는 거고요. 자, 46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감전, 구형. 그죠? 감전. 구형이죠? 구체적 주작기. 그 다음에 형. 형식적 조작기. 그죠? 여기 형. 형식적 조작기. 자, 이제 여기가 틀렸네요. 뒷부분이. 자, 그 다음 이제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해서 욕구의 위계 구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봤다. 그렇죠. 예외가 있다라고 했어요. 단계상의 예외가 있다. 지금 단식 농성을 하거나 또는 참전 군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지 상위 욕구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 즉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맞는 거예요. 자, 욕구 위계에서 하위에 있는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다. 그죠? 하위에 있는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부터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생리적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49번부터는 이건 지금 사회체계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엔트로피는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서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됐다는 것은 개방체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개방체계면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겐트로피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엔트로피도 감소하는 것이고 네겐트로피도 감소하는 것인데 자, 엔트로피도 감소, 네겐트로피도 감소하는 것인데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에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죠? 네겐트로피는 개방 체계에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감소하는 건데 여기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 여기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가 유입됐다고 했으니까 여기 개방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방 체계에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네겐트로피입니다. 그죠? 엔트로피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좀 틀렸고요. 자, 항상성은 체계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균형이 깨졌을 때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죠? 체계가 위협받았을 때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우리가 경계의 개방성 정도를 가지고 나누는 개념이 바로 균형과 항상성과 안정 상태의 개념이죠. 그죠? 지금 만약에 이 문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암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암기를. 현재 9.7 교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가 뭐 9.7 핵심 인력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우리 통합이론 자습서 1이 바로 조사론까지는 다루어드리고 있으니까 9.7 내용으로도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통합이론 자습서 1을 가지고 조사론까지는 좀 자세하게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우리 조사론까지 지금 인행사 다음에 이제 조사론이거든요. 근데 이 조사론까지가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거꾸로 이제 인행사나 조사론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려운 부분. 잘 나오지는 않지만 범위가 넓거나 인행사처럼 그다음에 조사로는 출제 빈도가 한두 문제인데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시험장에서 해당 부분에 나온 문제들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다음 이제 그 실천론 그다음에 이제 실천론부터 이제 나머지 방법론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분야론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9.7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51번 체계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적 관료이다. 자, 체계 수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탈행동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탈행동을 했을 때 피드백을 줬어요. 피드백을 줬는데 그 행동이 감소되는 거. 증가되면 이제 정적 관료죠. 근데 감소되는 것은 이때 피드백은 무슨 피드백? 부적 피드백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탈 행동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일탈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줬는데 일탈 행동이 증폭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때 줬던 피드백은 정적 환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폭됐으면 그 일탈 행동이 수정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인제 이건 수정을 얘기했으니까 일탈 행동이 감소됐다. 그래서 수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 환류가 되는 겁니다. 매우 틀렸고요. 정적 환류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생태 체계로는 단선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순환적 인과관계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순환적 인과관계. 자, 53번. 생태체계적 관점, 넓은 관점에서 제공하여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죠? 왜냐면 생태체계는요, 브론펜 브레너의 이 생태체계로는 생태체계의 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생태체계의 구성은 뭐예요? 생태체계의 구성은 위, 중, 외거. 그죠? 그래서 이제 위, 중, 외거. 이걸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미체계, 그 다음에 중간체계, 그 다음에 외체계, 외부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넓은 관점. 자, 그 다음에 53번 이제 이 빈칸 넣기 한번 봐볼까요? 이제 54번입니다. 54번.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복지 동기 중에서 무슨 동기예요? 경제적 동기, 경제적 동기. 그 다음에 이제 음모이론은 전체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통한 사회 통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 통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 하죠. 음모이론을. 그다음에 마셜에서 제시한 시민권 중에서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예요? 자유권, 국민권이죠. 그죠? 국민권. 자, 그다음에 57번. 수렴이론에서는 일단 산업화만 되면은요. 이 수렴이론이 산업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화가 시작되면 사회복지 제도는 거의 필수적이다. 도입이. 그죠? 그리고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의 사회복지 제도들은 어느 한 점으로 유사해진다. 즉 수렴된다. 수렴되어서 비슷하게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58번. 확산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경우는 자, 선진국의 복지를 후진국이 모방하게 되는 것은 이때의 확산은 어떤 확산이에요? 이때 확산은 위계적 확산이 되는 겁니다. 위계적 확산. 그러니까 확산은 두 가지 확산이 있죠. 위계적 확산과 공간적 확산. 이 공간적 확산을 지리적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제도가 인근 지역으로 넓혀간 것은 지리적 확산, 즉 공간적 확산이죠.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선진국 거를 그보다 낮은 나라에서 이 위계를 얘기하는 거죠, 위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계적 확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이익집단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며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다. 자, 퍼니스와 틸톤이 구분한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려고 하는 국가는 사회보장국가입니다. 사회보장국가. 자, 우리가 퍼니스와 틸톤은 어떻게 구분했죠? 적극적으로 퍼뜨리려고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을 사회복지로. 그래서 적극적 국가.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보장 국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1번. 에스펜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은 복지국가 유형 구분을 할 때 에스펜 안데르센은 복지국가 유형을 뭘 가지고 했죠? 탈상품화 정도, 그 다음에 사회 계층화, 그 다음에 국가와 그 다음에 가족과 그 다음에 시장의 역할 분담의 차이로 구분을 했죠. 그죠? 또는 국가시장, 가족계 또는 국가시장, 국가가족시장 이 세 가지의 시장 역할 분담의 차이로 분류를 했죠. 자,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바로 노동의 탈상품화죠. 탈상품화. 그죠? 노동의 탈상품화입니다.
이 노동력의 이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에, 완화 정도, 시장 영향력의 완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63번. 요거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 표인데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 탈상품화를 가지고 말을 하면 여기가 가장 낮죠. 매우 낮음. 그죠? 탈상품화는 매우 낮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높음, 여기는 매우 높음. 삼민주의 복지국가가. 그 다음에 계층화 정도는 계층 간의 대립 심화예요. 대립. 대립이 심화. 그 다음에 계층과 차이가 유지된다고 고려했고, 여기는 조합주의니까. 그 다음 이제 계층 간을 통합. 계층 간 통합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국가의 역할로 보게 되면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인 것은 여기가 중심적인 역할이에요. 삼인주의 복지국가가. 그 다음에 이제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조합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을 강조하는데 이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여기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죠. 그죠?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암기해야 돼요. 전형적인 국가, 미국과 그다음에 프랑스, 스웨덴, 그죠? 여기는 독오프이, 여기는 미케보, 독오프이, 그죠? 자, 그다음에 64번. 에스프 핸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 복지와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고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삼인주의 복지국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65번. 조지 월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 중 무엇은 국가의 개입이 시장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복지국가에 찬성하지 않는다. 자, 이 조지 월딩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복지국가를 찬성하지 않는다. 뭐예요? 극우, 반집합주의죠. 그죠? 자, 66번. 조지 월딩이 제시한 신우파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신우파는 극우니까요. 반집합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 성향을 가지고 평등과 우애보다 자유를 옹호하죠. 이때의 자유는 이제 소극적 자유이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 신호파는 요 소극적 집합주의 성향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었어요. 알았죠? 여기 이제 반집합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호파는 반집합주의죠. 중도 노선이 이제 소극적 집합주의죠. 그죠? 그다음 이제 67번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페미니즘. 우리가 이 페미니즘 여권주의는 크게 세 가지죠. 자유주의 페미니즘, 그다음에 사회주의 페미니즘, 그다음에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때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주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까지만 주장하죠. 그죠? 근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것이고, 예, 가부장제가 여성을 지배하는 권력 통제 메커니즘이다 해서, 그다음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을 적대적 관계로 보고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지금 자유주의 페미니즘입니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녹색주의. 이 녹색주의가 생태주의예요. 녹색주의는 복지국가를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일단 녹색주의는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복지국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녹색주의는 환경을 무질서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각 아래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약한, 그죠? 주장이 약한, 밝고 약한 녹색주의입니다.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뭐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 이런 건 뭐 이게 괜찮다라고 봤더니 밝고 약한 녹색주의 이와 같은 주장이 아니라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제 성장과 소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종해평등주의까지 주장을 하죠. 그죠? 종해평등. 자, 그다음에 69번에 사회투자국가는 시장 실패자에 대한 무엇보다 사후 소득 보장보다, 그죠? 사후 소득 보장보다 어디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 예, 주력합니다. 인적 자원 개발. 우리 이제 기출문제 문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사후 소득 보장보다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에 주력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장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인데요. 자,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지형학적 모델이 이건 지형학적 모델. 알았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한 것은 구조적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지형학적 모델.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71번. 이 방어기제의 종류에서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자아에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미운 것으로 대치시켜서 우울증을 야기하는 중요한 기제로 나타나는 방어기제가 바로 투입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 기억, 사고 따위를 의식 수준에 몰아넣어 무의식으로 추방한다. 억압입니다. 이렇게 방어기제의 정의를 가지고 빈칸 넣기를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아나 프로이트가 제시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이 방어기제가 병리적인지 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 4가지 제시했는데, 먼저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방어의 강도, 방어의 연령 적절성. 그 다음에 처리 가능성. 그죠? 철회 가능성. 자, 그 다음에 74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6단계. 성인 초기. 6단계, 총 8단계에서, 제일 위가 이제 노년기의 자아통합대 절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7단계가 중장년기에 해당되는 생산성대 침체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6단계가 성인 초기, 이거 지금 청년기 얘기하거든요. 청년기는 주요 과업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친밀감이 있어야 돼. 이 친밀감은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한 심적 기제입니다. 그래서 친밀감 대 소외죠. 그래서 여기는 친밀감 대 소외 또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자, 75번.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내적 요인. 이게 뭐예요? 내적 요인이 인지죠? 그 다음에 행동, 환경. 이 3가지가 상호작용해서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 상호결정론입니다. 상호결정론. 자, 피아제 인지발달 개념 중에서 인간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해의 틀, 도식입니다. 도식. 이게 도식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다음 이제 체계이론의 용어 중에서 체계가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다. 이와 같이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중간 수준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중적 속성. 바로 그걸 뭐라고 하죠? 홀론이라고 합니다. 자, 78번. 체계 이론과 관련된 용어 중 무엇은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체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호혜성이 겠네요. 호혜성 또는 상호성.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상호성으로 나왔거든요. 상호성 또는 이걸 호혜성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 상호성,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뭐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제 파문 효과도 순환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 호혜성. 이것도 지금 순환적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문장 자체가 지금 호혜성, 상호성 똑같은 겁니다. 호혜성, 상호성. 자, 우리 시험은 지금 상호성으로 해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번. 책의 특성 중 하나로 부분들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뭐예요? 안정상태. 자, 균형과 항상성과 안정상태. 이 균형은 폐쇄체계에서 나타나고 항상성과 안정상태는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데, 항상성과 안정상태 중에서 누가 더 개방체계다? 안정상태가 더 개방체계다. 그죠? 이제 안정상태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 심지어는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80번.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그러니까 만약에 아동이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그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아동한테 영향을 주는 이 환경 요소. 이 외체계죠. 외부 체계입니다. 외부 체계. 외부 체계 또는 외체계라고도 합니다. 외체계. 즉 그 아동 입장으로 보게 되면 부모의 직장
또는 형이 하급. 부모의 직장은 부모한테 영향을 주고 그 부모가 다시 아이한테 영향을 주죠. 형이 하급은 형한테 영향을 주고 그 형이 다시 그 아이한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영향을 주는 미치는 환경 요소. 이걸 이제 외부 체계라고 합니다. 외체계 또는 외부 체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 본 게 지금 제 3장과 제 4장까지를 다 또 문제를 좀 풀어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여기 문제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공부했던 9.7 지금 공부 지금 뭐 당연히 강의 들으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것은 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항상. 아셨죠? 앞으로 계속 문제 풀어 나가면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바라겠고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죠. 문제를 좀 빠르게 한번 쭉 풀어 보세요. 먼저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계속해서 들으면서 다시 공부했던 내용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강의 여기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팅하고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그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우리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죠. 자, 하나, 둘, 셋, 파이팅!